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충청 지역에 이어 경북 지역에도 호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이 지역에는 오전까지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장맛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김태원입니다. 네, 충청과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강해졌군요. 네, 정체전선이 발달하면서 충청 지역뿐만 아니라 경북 북부 지역에도 강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천안과 공주, 아산 등 충남 지역 8곳, 청주와 괴산, 충주 등 충북 지역 6곳과 세종 지역 등에 호우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또 새벽 3시를 기해 경북 문경과 영주에도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호우특보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충청과 경북, 그리고 전북 북부 지역 등에 호우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가 예상되는 곳은 충청 지역인데 시간당 최고 100mm 이상의 폭우가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경북 북부 내륙에도 최고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정도의 비가 한 지역에 2-3시간 집중되면 호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강우 정보를 반영한 산사태 위험도가 홍성과 예산, 진천 등 비가 강한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토사 유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실시간 강우에 따른 산사태 정보는 인터넷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나 스마트폰 산림재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충청과 경북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충남 천안의 고속도로에선 빗길 미끄러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충남 천안시 천안 논산고속도로 차량터널 앞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뒤따라오던 30톤짜리 화물차도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몰던 30대 여성과 화물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각각 이마와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의 지장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30톤 화물차엔 과산화수소 18톤이 실려 있었는데 누출 흔적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 집중호우가 내리면 계곡이나 강은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아차하는 순간 야영객들은 고립되거나 물에 휩쓸릴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송세혁 기자가 대피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밧줄에 매달린 등산객들이 아슬아슬 계곡을 건넙니다. 국지성 집중호우에 계곡물이 불어나면서 등산객 10여 명이 고립됐다가 2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야영객 고립이나 계곡 급류 사고는 한 해 평균 200여 건으로 7,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계곡물이 성인 발목 높이에서 얕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30분도 채 안 돼 물이 급속도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일단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하면 야영객들은 되도록 빨리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올 땐 계곡보다 산등성이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철수 시점을 놓쳤다면 텐트 안에 머물지 말고 즉시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불어난 계곡물은 무릎 높이까지만 차올라도 사람이 휩쓸릴 만큼 물살이 강합니다. 무리하게 계곡을 건너기보다는 높은 곳으로 몸을 피한 뒤 신고 후 구조대를 기다리는 게 더 안전합니다. 캠핑 장비들이나 아니면 차량, 기타 부속물들에 너무 연연해 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신 다음에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고립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체온 유지를 위한 여분의 옷을 챙기고 비상 식량과 랜턴 등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에 재난 관련 앱을 미리 깔아두면 재난 속보와 대처 요령 등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어 유용합니다. 무엇보다 사전에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집중 호우가 예보됐다면 계곡 야영이나 등산은 피해야 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전국 2만 2천 개가 넘는 소하천 가운데 정부는 올해 440곳에 수위계와 유속계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설치가 끝난 곳은 한 곳도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하천의 제방 정비율은 50%에도 못 미쳐서 장마철 집중호우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작년 9월 태풍 흰남노가 상륙했을 당시
포항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은 근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집어삼켜 모두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길이 19km에 불과한 오천읍 일대 소하천인 냉천의 범람이 시발점이었습니다. 나도 뭐 이쪽에 한 20몇 년 됐는데 이게 처음이라. 거듭되는 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홍수특보 지점을 3배 가까이 늘리고 10분마다 수위를 자동 분석하는 AI 홍수 예보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하천의 54%에 달하는 소하천의 경우 수해를 막는 데 필수적인 제방 정비율은 46%로 가장 낮습니다. 정부는 소하천에서도 수위 예보 시스템을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5년간 440곳씩 수위와 유속 측정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장마철에 접어든 올해 설치 대상 소하천 440곳 가운데 수위계와 유속계 설치가 완료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예보 대상에서 제외된 소하천 90% 대부분은 건천으로 범람 위험이 작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예상을 뛰어넘어 삽시간에 퍼붓는 집중호우가 잦아진 만큼 쉽사리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도심지를 흐르는 소하천들은 규모와 상관없이 이제 도시의 특성상 인구와 자산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 계측과 정비가 진행되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로 산재해 있는 하천관리 체계도 개선해야 반복되는 물난리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경찰이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즉 혐의가 없다는 의견을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최상병 사건 경찰 수사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검증받기 위한 기구인데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수사 내용을 심의한 결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위원회는 대신 해병대 관계자 6명은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위원회 의견이 알려지면서 최상병 소속 부대장 등 다른 피의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이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처음 소환 조사를 할 정도로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의위원 공개와 관련 사건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첩을 요구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에 이 사건 기록을 보낸 행위부터 절차적으로 위법합니다. 순수하게 법률적 관점에서의 수사라기보다는 정치적 영향을 불가피하게 받고 있는 수사다.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최종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심의 결과를 참고해 오는 8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간부들에 대한 불송치 의견을 내린 걸로 알려지자 최상병 소속 부대장 측이 사건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이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던 이용민 중령의 김경호 변호사는 어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과실치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중령 측은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강행시켰다며 임 전 사단장이 장성급 장교인 만큼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경찰 불송치 가능성에 여야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과라며 특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를 정쟁용 소재로 삼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낸 걸 두고 민주당은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과라며 수사는 요식행위였다고 질타했습니다. 부대원을 죽음으로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니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진실을 밝히고 최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선 특검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독 임성근 사단장만 비껴가는 사법적 잣대를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는 순직의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심의위라는 기구 특성을 강조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위원회가 법대 교수와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만큼 독립성과 독자성이 있는 조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압력인 양 끼워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부의 어떠한 압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이 가장 듣기 불편해하시는 그런 정쟁용 소재로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검사 4명 탄핵 추진을 둘러싸고도 여야는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판검사 놀이라며 무도한 법치 파괴 공작을 멈추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법적 대응을 언급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주요 사안마다 건건이 여야가 부딪히며 향후 개원식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국회 운영을 두고 당분간 파행이 이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자 검찰은 법과 원칙대로 대응한다고 밝히면서 강대강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검사 탄핵의 쟁점은 무엇인지 신지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검사 탄핵에 대한 내부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총장은 앞으로 진행될 탄핵 심판에서 위법성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보복이고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헌법재판을 통해서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심판에서는 실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중대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년 전 벌어진 사건이 탄핵 사유로 적시돼 진위를 가리기 어렵고 절차상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탄핵이라는 거는 파면 징계거든요. 근데 공무원들 징계도 시효가 있어요. 한명숙 사건은 대법원에서 이제 일정 금액은 만장일치로 유죄났잖아요. 이걸 13년 전에 걸 가지고 지금 탄핵한다? 과거 선례를 살펴보면 탄핵 심판이 개시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최종 인용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지난 21대 국회부터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검사는 모두 9명인데 중간에 탄핵안이 철회된 2명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3명의 검사만 탄핵 심판을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결론이 나온 안동환 검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공소제기가 적법하거나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며 다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존 선례, 예컨대 안동환 검사 사건이나 이상민 장관 사건이나 이런 것을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기각될 확률이 높다. 아직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소추 대상 검사들에 대한 증인 소환을 예고한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와 재판에 개입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무시했다는 의혹이 여당 전당대회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한 후보는 전당대회 개입이라며 정면 돌파 의사를 밝혔지만 다른 후보자들은 총선 패배의 책임론을 앞세워 비판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후보의 경쟁자들은 주말에도 한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 취지 문자를 무시했다는 논란을 띄우며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정치 초보인 한 후보가 당을 제대로 이끌지 못해 총선 패배를 자처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당내 논의나 아니면 대통령실과의 논의로 이거를
붙이지 않고 대답도 안 한 채로 이것을 뭉갰다. 그래서 정치를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후보의 행위는 사실상 해당 행위, 즉 당을 해치는 행동이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구차한 변명을 계속하는 것이 본인을 스스로 옹색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해당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후보가 변명을 그만하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는 촉구도 잇따랐습니다. 당사자인 대통령 부인께서 문자가 왔으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응대를 했어야 된다. 이게 계속 논란이 되니까 사과로서 일단 낙하는 게 어떻겠냐. 이에 대해 한 후보는 김 여사 사과는 공적인 사안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로부터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까지 받던 시점에 김 여사의 문자를 받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영부인의 개인적인 문자에 답하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이 문자가 논란이 된 것 자체가 전당대회 개입이라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경선에서 뭔가 우리를 막아보려고 위한 목적 이런 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후보 측은 원희룡 후보 측에서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흑색 선전으로 규정하고 당규 위반으로 당 선관위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당선되면 당이 사분 오열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쏟아지는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걸로도 해석됩니다. 김 여사의 문자 파동을 기점으로 여당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이 상호 비방전과 진실 공방으로까지 치닫는 상황. 보름 남짓 남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심을 움직일 최대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최근 의대 평가 인증 기관을 둘러싼 중립성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사실상 내일부터 의대 입시가 시작되는데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이번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둘러싸고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의평 원장이 의대 증원에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을 교육부가 공개 비판하자 의대 교수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교수들은 정부가 의평원 중립성을 침해했다며 부당한 압박을 멈추라고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가톨릭대를 시작으로 고려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서울대,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 등이 가세했습니다. 그거 자체를 다 흔들어버리면 실제로 그동안 이뤄놓은 모든 성과들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쉽게 그냥 차관이 결정해서 발표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교수들로서는 안타깝죠. 수위를 낮췄다고는 하지만 의대 교수들의 집단 행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에 이어 고려대와 충북대병원에서 교수들이 조만간 집단 휴진을 벌일 예정입니다. 가장 염려스러운 건 움직이지 않는 전공의와 의대생. 회유책을 제시한 정부와의 대화도 범의료계 협의체 참여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가 공개적으로 올바른 의료특위 참관을 제안했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거듭거듭 말하지만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열린 자리에서 함께 해주기를 대표한테도 바라고 학생 대표한테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8일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선두로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 모두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의정 갈등의 시계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난 2월에 멈춰 있습니다. YTN 임석입니다. 서울 강남의 건물에서 원인 모를 악취로 주민들이 메스꺼움 등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화학물질이 흘러나온 것 같다는 신고도 들어가 군장비까지 동원돼 조사를 벌였지만 일단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김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말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주변으로 접근 금지선이 쳐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 군 관계자까지 현장에 배치된 가운데 화생방 보호 장비들도 눈에 띕니다. 어제 오후 건물에서 화학물질 냄새로 의심되는 악취가 난다며 신고가 들어간 겁니다. 냄새를 맡은 인근 주민 가운데 11명이 메스꺼움과 목 통증을 호소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1차 조사에서는 극소량의 황화수소가 검출돼 정밀 조사가 진행됐지만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황화수소가 하수구나 집수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건물 배관을 통해 악취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에는 대구 신천대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불을 끄는 과정에서 신천대로 양방향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상주 영천고속도로 화산분기점 부근에서도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차량은 모두 타버렸지만 운전자는 곧바로 퇴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어제 코레일 서울본부가 있는 서울역 옆 건물에서 불이 나 3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통신 설비 전선이 불에 타 전국 대부분 기차역의 창구 업무가 중단됐다가 7시간 20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윤흥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8층짜리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불이 난 곳은 서울역 바로 옆에 있는 코레일 서울본부. 소방 등 관계기관은 장비 72대와 인력 221명을 투입해 3시간 반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에는 직원 등 30여 명이 있었는데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4층 피트실에서 발화가 추정되고 있고 피트 통로 타고 8층으로 연소 확대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명피해는 없어요. 자력 대피 2명이고 현장 채취 인원이고. 문제는 전국 전산망이 연결된 분전반과 통신설비 전선 등이 타면서 전산 장애가 발생한 겁니다. 이 여파로 전국 기차역에서 발권과 환불 등 업무가 중단됐고 자동 발권 판매기도 먹통이 됐습니다. 그나마 입석은 표를 살 수 있었지만 창구 업무 마비로 시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전산장애 때문에 매표가 안 돼서 예매를 못한 상황입니다. 전철이나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고속터미널을 간다던가. 소방당국은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경기 수원시 망포동에 있는 식당 건물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식사하던 손님 5명이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식당 건물 환기구에서 불이 처음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래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그제 오전 감금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같은 날 새벽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여러 차례 때리고 4시간 넘게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A씨가 좋아하는 이성을 피해자가 만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에서 휴식 중인 축구 국가대표팀 손흥민 선수가 그제 저녁 경기 용인시의 한 체육공원에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순식간에 2천여 명이 모였는데요. 경찰이 출동해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무질서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흥민 선수와 김승규 선수가 인파 사이로 힘겹게 빠져나갑니다. 서로 밀지 말아달라는 고성도 터져나옵니다. 밀지 마라! 국내에서 휴식 중인 축구 국가대표팀 손흥민 선수가 경기 용인시의 한 체육공원에 나타나면서 인파가 몰린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일반인들과 축구 경기를 하기 위해 저녁 8시쯤 도착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SNS 등을 통해 소식이 퍼지면서 순식간에 2,000명 넘게 몰려들었습니다. 인파 사고가 우려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기 시작한 건 밤 9시 20분쯤부터입니다. 모두 13건이 접수됐고 경찰은 20여 명을 투입해 통제에 나섰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예정보다 10분 일찍 경기를 끝내고 밤 10시 10분쯤 차를 타고 공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무질서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갑자기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이 밀어가지고 다 같이 들어가서 경기장 안에 있던 몇몇 사람들을 에워싸게 되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고가 날까 무서웠다는 목격담이 올라왔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질서를 지키는 시민의식이 있었다면 모두 더 오래 안전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었을 거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충청권 첫 성소수자 문화축제가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인근에서 반대 집회가 열리고 일부 시민들이 행진에 막아섰지만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서면서 양측 사이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대형 무지개 깃발을 선두로 거리 행진이 시작됩니다. 참가자들은 개성 넘치는 복장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뽐냅니다. 성적 다양성의 가치와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알리는 퀴어 축제가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충청권에서도 성소수자가 우리의 동료 시민이라는 것을 145만 대전 시민분들께 도로에서 알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되게 기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가자들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무 불평등한 사회에서 살고 있고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존재하고 다양한 형태로서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왜 뭔가 이게 법 제도로 이게 금지하고 있는 건지는 잘 의문스럽습니다. 인근에서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의 반대 집회도 열렸습니다.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퀴어 축제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며 건강한 가족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건강하자. 학교나 어디나 할 것 없이 그런 건강한 기풍을 조성하자. 이런 뜻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겁니다.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그 개념 자체가 우리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또 다른 반대 시민단체 회원 일부가 퀴어 축제 거리 행진을 막아서 경찰이 제지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축제장 주변에 1,200여 명을 투입해 물리적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개막식 도중 확성기를 이용해 반대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려했던 집회 참가자 간에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꺾이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11일 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11차례 연속 연 3.5%에 묶였습니다. 동결 행진을 이끈 건 물가입니다. 가뜩이나 높은 물가를 자극할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을 때도 금리를 낮추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최근 물가가 주춤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꺾인 뒤 석 달 연속 2%대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2.4%에 그쳐 11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한 수치에 가까워진 겁니다. 2.3%, 2.4%로 이렇게 내려가는 트렌드가 잘 되면 그다음에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고려를 할 수 있지 않나. 다만 변수가 많습니다. 국제 유가가 들썩이면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당장 다음 달부터 주택과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까지 인상돼 물가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서는 것도 부담입니다. 이미 역대 최대인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서입니다. 지금 유력한 금리 인하 시점으로 지금 추정되는 시기가 9월하고 12월입니다. 시장에서는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한국은행이 오는 11일 금리를 동결하고 여러 경제 지표와 미국 통화정책 방향 등을 주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지역 경제의 바탕을 이루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경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시대에 맞춰 지역 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KCTV 제주방송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 대표 상권 중 한 곳인 칠성로 상점가. 원도심 쇠퇴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유동인구가 줄면서 한산한 모습입니다. 수년째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 빈상가는 많아졌고 세입자 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올 들어 내국인 관광객이 감소한 데다가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은 씀씀이가 줄면서 매출 증가를 기대하긴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민이 제일 많이 찾는 큰 전통 상권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공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폐업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객 유입이라도 좀 제대로 돼서 관광객 소비라도 좀 촉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 지난달 도내 소상공인 체감 경기 지수와 이달 전망 지수 모두 56으로 기준치인 100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수 하락폭은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느끼는 경기도 냉랭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체감 지수는 40선으로 바닥을 치고 있고 여름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전망 지수 역시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시장 상인들은 제주도가 마련한 간담회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고질적인 주차 문제 등의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제주도는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과 해외 결제 확대 추세 또한 매출 향상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맞춤형 교육과 함께 개별 점포의 인프라 구축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일정에 구매 이상을 했을 때 탐나는 점 환급이라든지 먹개비 할인 쿠폰 제공을 해서 내수 회복을 기대하는 정책을 피우고 있고요. 소상공인의 그 경영 마인드라든지 매장을 디지털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교육 정책과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테이블 오더 등 그 시설 지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 추진되는 각종 정책이 벼랑 끝에 몰린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위험 지역 탐색이나 실전적 교전 훈련과 관련한 인공지능 AI 기술이 군 내에도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40여만 건의 학습 자료를 담은 군용 챗 GPT도 등장했는데 적의 사이버 공격 등을 차단하는 보안 관련 문제는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몸체가 낮게 깔린 로봇이 체인으로 연결된 바퀴를 굴리며 전방 카메라로 세부 정보를 파악합니다. 탐색 레이더에 감지된 위험물을 피하며 건물 내부를 찍어 밖으로 전송하는 역할입니다. 장애물 때문에 바퀴로 지나갈 수 없는 곳에는 사족 보행 로봇이 투입되는데 폭파된 건물 내부 등 사람이 하기에는 위험한 곳이 작전구역입니다. VR 장비를 쓴 F-16 전투기 조종사 2명이 대화를 주고받으며 접근하는 적 전투기를 견제합니다. 공군 교범에 나온 전술을 인공지능으로 학습한 가상적기를 상대로 교전하는 훈련입니다. 이 밖에 드론과 AI가 융합되거나 해안 경계작전 체계 등을 비롯한 국방 분야에서도 AI 기술이 적극 도입되면서 유무인 연동 시스템이 점차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육해공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현을 위해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 분야에 특화돼 군 내부 직원만 쓰는 생성형 AI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40만 건의 군 자료를 학습한 AI가 챗 GPT처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내부 규정과 번역, 문서 요약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효율성을 극대화한 장점의 이면에는 AI에 대한 보안 등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안이고 누가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느냐가 AI의 민간 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AI 과학기술 강군의 저는 핵심 요체라고 봐요. 위험은 낮추고 효율은 높이는 AI 기술이 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병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군 내부에도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담소호인 둥팅호의 제방이 폭우로 무너져 5,7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동부 산둥성에서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8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인 둥팅호의 제방이 터지면서 주변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돌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쉴 새 없이 들어와 무너진 제방을 메우기 위해 쏟아붓습니다. 굴착기와 중장비에 바지선까지 투입됐지만 역부족입니다. 主要采取宣下力斗进站和全坡抛石相结合的方式，工程量大，斗口腹地，需要田州10万方投资。 지난달 16일부터 올해 최대 규모의 폭우가 쏟아진 중국 후난성. 호수 수위가 경보 기준보다 높은 34m까지 차오르면서 제방이 견디지 못하고 뚫린 겁니다. 붕괴 구간은 처음엔 10m 정도였지만 순식간에 100m가 더 쓸려 나갔고
200m를 넘어 점점 커졌습니다. 주민 5,7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심상치 않은 사고 소식에 중앙아시아 순방 중인 시진핑 국가주석도 긴급 대응 지시를 내렸습니다. 중국 산둥성엔 엄청난 토네이도가 휩쓸고 갔습니다. 8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건물도 2,800여 채가 무너졌습니다. 남부엔 홍수, 북부엔 폭염, 최악의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는 중국.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최근엔 토네이도 발생까지 잦아지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할 것에 대비해 미국 없이 홀로 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TV 토론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I'm only saying the money that we're spending on this war, and we shouldn't be spending, it should have never happened. 대통령 시절부터 동맹국들이 GDP의 2%를 국방에 내놓지 않으면 세계 경찰 노릇을 그만두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We want NATO to be a strong alliance, but for that to be the case, the Europeans have got to step up. 나토가 분주해졌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물자 공급과 군사 훈련을 총괄할 새 사령부를 독일 비스바덴에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는 민간 주재관을 배치해 브뤼셀 나토 본부, 비스바덴 새 사령부와 연계해 장기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우크라이나 군 훈련 인력도 나토가 직접 파견할 방침입니다.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 지원 작전은 미군이 불꽃 수행해왔습니다. 나토는 새로운 방안을 통해 32개국 700여 명으로 구성된 다국적 연합군이 임무 대부분을 인계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유력해지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손을 떼는 것에 대비하는 차원입니다. The problem is not so much that he would pull the plug on NATO on day one, but the fact that in the event of a crisis, there will always be a doubt, both in the mind of potential adversaries, but also in the mind of European allies. 새로운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은 현지 시간 9일 시작되는 미국 워싱턴 나토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토의 새 계획은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우파 정당이 유럽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것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프랑스 국회의 의석 분포와 차기 총리를 결정지을 조기 총선 2차 투표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부터 치러집니다. 이번 2차 투표에서는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은 선거구 501곳에서 치러지는데 1차 투표에서 12.5% 이상 득표해 2차 투표에 진출한 후보들 가운데 단순 최다 득표자가 당선됩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1차 투표에서는 전체 577개 선거구 가운데 76곳에서만 당선자가 결정됐습니다. 파리 등 대도시에서 투표가 종료되는 현지 시간 오후 8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3시에는 출구조사 결과가 주요 방송사를 통해 발표됩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 대선에서 이란 핵 합의 복원과 히잡 단속 완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건 온건개혁파 마수드 페제시키안 후보가 당선된 것에 대해 평가절하했습니다. 국무부는 AP통신 등에 이란의 정책은 최고 지도자가 결정한다면서 우리는 이번 선거로 이란이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자국민의 인권을 더 존중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왕실의 여름별장 벨모럴 성이 170년 만에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가이드 투어가 포함된 표 가격이 20만 원대인데요. 올 시즌 표는 모두 팔렸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코틀랜드 에버딘셔 숲속에 위치한 벨모럴 성. 1852년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인 엘버트 공이 구입한 대지에 19세기 고딕 복고주의 건축 양식으로 지은 저택입니다. 영국 왕실의 여름별장으로 사용돼 왔는데 특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가장 사랑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생전 이곳을 자주 찾았던 엘리자베스 2세는 2년 전 이곳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영국 왕실이 벨모럴 성 내부를 170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찰스 3세가 성 내부의 일부 카펫과 그림 등을 빅토리아와 여왕 시절 분위기로 바꾼 것을 제외하면 성이 지어진 1855년 모습 그대로입니다. 관람객은 성의 홀과 식당, 도서관, 응접실 등을 가이드 투어를 통해 둘러볼 수 있습니다. It looked like a family home. It didn't look palatial. It looked comfortable. It looked like her. So I think that in itself would be interesting. I think it's great. I know that in the US people are fascinated by the royals, and I think that people will definitely want to do that now that it's available.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벨모럴 성 투어는 하루 4차례 진행되고 하루 입장 인원은 40명으로 제한됩니다. 가이드 투어가 포함된 표 가격은 100에서 150파운드, 우리 돈으로 17에서 26만 원에 달하지만 매진됐습니다. We launched our tickets on the 2nd of April at 9 a.m. and we sold out of our tickets by 11 a.m. on the 2nd of April. So it was a very hot ticket, I think, for people to purchase. 벨모럴 성의 이번 시즌 관람은 다음 달 4일까지 가능합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미술과 수학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데요. 안 어울리는 듯한 두 분야가 만난 특별 전시회가 광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근현대 미술 명작도 한자리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검은 방 안에 행성 모양의 크고 작은 구가 화려한 빛을 뿜어냅니다. 벽면을 둘러싼 거울은 빛을 반사해 우주에 들어온 느낌을 줍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데이터를 영상화한 미디어 아트입니다. 아무래도 수랑은 조금 평소에 예술이랑 관련이 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수학이랑 연관지어서 전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긴 한 것 같아요. 수식으로 빼곡히 채운 거대한 칠판과 형형색색 기하학적인 도형이 그려진 액자. 기술공학을 활용해 피었다 지기를 반복하는 커다란 꽃잎 등 수학과 과학을 예술과 결합한 전시회입니다. 어렵고 난해했던 수학을 굉장히 재미있는 이 시각적인 이야기 그리고 또 재미있는 체험을 중심으로 한 전시 공간입니다.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이 휴식처의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석과 이우환 작가 등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대표작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처음으로 공개한 박고석 작가의 설악 울산바위 그림 등 국내 유명 작가들의 작품 140여 점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시립미술관은 방문객들이 작품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시간대에 따라 시민 해설사도 준비했습니다. 이제 광주 시립미술관이 해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또 비엔날레 기간 이렇게 특별한 전시들로 시민 곁에 자주 찾아갈 것입니다. 미술관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시민 학생들이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학과 예술이 결합한 현대미술과 한국미술의 명작을 볼 수 있는 광주 시립미술관 여름특별전은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오선혜입니다. 요즘 점술가들끼리 연애를 그린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며 무속신앙에 대한 젊은 층 관심이 큰 가운데 관련 다큐멘터리가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직장인의 애환을 재치 있게 다룬 영화도 곧 개봉하는 등 MZ세대를 겨냥한 콘텐츠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귀신을 믿으시나요? 귀신을 보며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살해자, 환자와 죽은 자 사이에 있는 무속인들을 따라가며 풀어낸 샤머니즘 이야기입니다. 귀신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따지기보다 우리 삶에서 무속신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대로 전달합니다. 배우 유지태와 옥자연이 프리젠터로 참여했고 인류학자, 심리학자 인터뷰 등도 넣어 자칫 흥미로만 치우칠 수 있는 내용에 전문성을 더했습니다. 네, 관세음보살 출판사 송혜인입니다. 절이 직장이라 절하는 게 일상인 입사 5년차 직장인이 극락과 지옥을 오가며 지내고 있습니다. 늘 죄송해하는 습관성 굽실 증후군에 걸린 막내의 우픈 에피소드들과 함께 요즘 힙한 종교로 인기가 높은 불교의 설정이 합쳐져 독특한 사찰 오피스 드라마가 탄생했습니다. 전 친구들 중에 회사원 친구들이 많은데 내 친구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역으로 오히려 배웠던.
누적 조회수 2천만 회를 기록한 유튜브 시리즈의 콘텐츠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극장에 걸렸습니다. 96년생 얼짱지망생 황은정의 중학교 시절을 담은 가짜 다큐멘터리로 영화 배경인 2011년 그 당시처럼 티켓 가격도 7,000원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연예인의 사적인 영역까지 침범하는 스토킹 범죄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법으로 취득한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서 거래를 하기도 한다는데요. 오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가수 김재중이 발매한 노래 하지마입니다. 스토커들로부터 오랜 기간 고통받았던 자신의 실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스토커들은 팬을 가장해 연예인들의 사적인 영역까지 침해합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수시로 전화하는 건 가장 흔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새벽 1시 반인데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 이야. 심지어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까지 불법 취득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귀국 비행기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예약한 기내식 메뉴를 누군가 바꿔놓은 겁니다. 좌석을 변경하거나 심지어는 항공편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피해 사례는 아이돌 가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배우 변우석도 타이완에서 묵고 있던 호텔 위치가 노출되며 곤욕을 치렀습니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연예인의 인권 보호뿐 아니라 건강한 팬 문화를 위해서라도 팬을 가장한 스토킹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건강하게 팬 문화를 향유하시는 분들한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거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거 줄이자. 스타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라고 해서 불법적인 행위까지 용인될 순 없습니다. 네, 연예인의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항공권 예약 정보를 권한 없이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스토킹과 별도로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산업이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팬덤.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부작용을 걸러내고 건강한 팬 문화로 한 발짝 더 나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스타 오지원입니다.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일본 싱글 지카이가 오리콘 데일리 싱글 랭킹에서 4일 연속으로 1위에 올랐다고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밝혔습니다. 오리콘이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지카이는 지난 2일 차트에 1위로 진입한 뒤 4일 동안 정상을 지켰습니다. 지카이는 발매 첫날에만 30만 982장이 팔려 그룹의 일본 싱글 첫날 판매량 신기록을 경신했고 4일간 33만 1,938장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초 일부 게임 회사가 아이템 확률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큰 논란이 됐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가 올해 3월부터 도입됐고 100일이 지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심관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몬스터를 잡으며 성장해 나가는 게임입니다. 그만큼 아이템이나 옵션이 중요합니다. 한 게이머는 필요한 아이템을 얻기 위해 수천만 원을 썼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게이머가 게임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를 하자 게임사가 아이템의 확률을 의도적으로 조작한다는 의혹이 확산됐습니다. 결국 공정위가 사안을 조사한 뒤 게임사에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입니다. 게임 회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해당 게임 홈페이지, 광고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겁니다. 이 제도가 시행한 지 100일이 된 지난 3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게임위는 제도를 위반한 게임들을 계속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 후 모니터링을 1,255건을 진행했고 시정 요청 위반을 확인해서 시정 요청을 한 건수는 266건입니다. 게임위는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게임사 이용자 간의 소통을 도와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률 공개 의무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안도 최근 발의됐습니다.
게임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확률 정보를 미표시하거나 거짓 표시할 경우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한 겁니다. 최대 2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해야 하고 고의와 과실이 없다는 것도 게임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법안의 가장 핵심 내용은 입증 책임에 전한 게임사들에 대한 책임을 더 높이면서 반대로 피해에 대한 게임 유저들의 구제를 좀 수월하겠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게임 이용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입증 책임 전환의 이야기는 굉장히 쌍소리들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 정보 비대칭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유저들의 입증 곤란을 해소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게임 업계는 해석과 준수 방법이 불명확하고 사업자가 고의나 과실 없음을 입증하기도 매우 어렵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해 게임 이용자를 기만한 데서 제도와 법안이 마련된 만큼 게임사의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심관음 기자입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충청과 경북 북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동서로 길게 뻗은 강한 비구름이 정체하고 있고요. 특히 충남 공주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청과 경북 북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앞으로 전북 북부 지역도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겠습니다. 산사태 등 호우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충청 많은 곳에 100mm 이상, 전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도 최고 80mm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낮부터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5도, 대전은 25.2도, 대구는 26.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9도를 보이겠고요. 대전 28도, 대구는 3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다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